사람 사이에 인연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아마 진짜 인연이구나 하실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좀 불쌍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나중에 기록에 의한 사실이지만 두세 살쯤 됐을 때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을 누군가 신고하였고 그 길로 제가 자란 보육원에 보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는 저를 버렸지요. 뭐 중간에 입양이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울고 적응을 못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2번 정도 한 후에는 입양이 되지 않아서 보육원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원장 선생님께 엄마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참 보담아 주시고 예뻐해 주셨지만 그 사랑은 온전히 제 것이 될 수 없어 항상 마음속 한켠에 풍선이 터진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곧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보니 다른 애들은 온전히 그 아이들만 예뻐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엄마나 아빠께서 한 분씩만 계신 아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처럼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는 전교에서 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허전하고 아픈 것에 대한 원인을 알고 나니 견딜 수 없는 상실감과 두려움에 주변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이 없는 고아라는 것을 알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 그 아이들보다 뭐든지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입고 자주 갈아입으려고 애썼습니다. 잘 씻어서 꼬질꼬질하지 않으려고도 애썼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녁 먹기 전 놀이 시간에 세수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원장 선생님께서 이따가 자기 전에 씻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세수만 하고 있어? 라고 물으셨는데 원장 선생님, 저는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제일 돋보이고 싶어요. 하더랍니다. 아마도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였겠죠.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원장 선생님은 지금도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어린 게 고아라는 게 얼마나 기가 죽었었으면 그렇게 했겠냐며 절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받아쓰기도 100점을 받고 각종 시험들도 100점을 받으니 담임 선생님도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100점만 받는 애라고 부르며 생일 파티에도 초대하고 놀이에도 끼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내내 100점 만점만 받는 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 타는 애가 되어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학교에 퍼지게 되었고 거지 새끼 불쌍해서 틀려도 맞게 해주는 거란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는 녀석까지 나타났으니까요.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와 주먹다짐을 해봤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노력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 노력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그 녀석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녀석 코에서 코피가 터지고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다음날 그 일로 그 녀석 어머니가 학교에 쫓아와 제 따귀를 때리고 끌고 간 교장실에서 이런 고아 새끼를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해준 이사단이 나는 거예요. 당장 학교에서 잘라버리세요. 라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옆에서 저를 감싸시며 이유를 물어봐 주셔서 다 이야기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도 주먹질은 나쁘지만 다른 친구의 우월함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나쁘지요. 하시며 저에게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건 덕에 저는 전교생이 하는 고아가 되어버렸고 어딜 가나 저를 쫓아오는 눈빛엔 동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그 이후로 직접적으로 절 괴롭히는 일은 없었지만
자신과 어울리는 친구들과 제가 지날 때마다 더러워. 고아들은 자기 방도 없다며? 저 옷도 어디서 주워 입은 건가 봐.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저는 모멸감에 괴로웠지만 제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했습니다. 학원에 다닐 수 없었던 저는 보육원의 형, 누나들에게 물어보고 힘든 과제물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가며 더 노력했습니다. 힘들었죠. 그 어린애가 부모들이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온갖 영양제며 좋은 음식들을 해 먹이며 해도 힘든 게 공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혼자서 해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아무리 이죽거리며 절 비웃어도 전 그 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상도 많이 받는 애라서 생기는 이득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더 높이 평가받고 전 더 빛나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 존재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반 배치고사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그 녀석 무리는 저를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꾸해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보다 공부해야 할 양이 많기도 했고 온갖 대회가 많아 나가서 상 타느라 바빴으니까요. 속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날 부러워하는 패배자일 뿐이야. 너희가 가진 거라곤 엄마 아빠뿐이잖아. 라며 비웃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느껴질 때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중3이 되어 진학 상담을 하고 돌아서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아깝다. 뒷받침해줄 부모님만 계시면 특목고에 진학시키면 좋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 들은 척 교무실을 빠져나와 화장실에서 소리도 못 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나에게 부모님만 있었다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섞인 울음은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왜 날 버렸을까? 날 그리워는 할까? 하는 생각에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전 공부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그 지역의 소위 명문이라 불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첫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던 날 얼마나 떨리던지 누가 보면 그 성적으로 대학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펼친 성적표에는 학교 내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는 1등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국 등수에 목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더 좋은 점은 성적 우수자에 한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주말과 방학에는 보육원으로 가야 했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조건이 같아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받아온 기업 장학금으로 용돈을 쓸 수 있어서 학용품이나 제가 필요한 물건들은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돼서야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채찍질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성적 우수반 보충 수업마저도 저는 허투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주말에 나아가 학원에서 주말반 수업을 듣고 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공부는 해야 하니 문제집은 사야 하고 금전적인 문제들로 조금은 벅찬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1이 끝날 무렵 저는 마침내 전국 등수 1등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던 그날 저는 반드시 서울대에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문과를 갔습니다. 이과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경영학과에 가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꾸준히 1등을 하고 있었고 전국 등수는 100분위로 상위 1%를 유지하긴 했지만 1등을 놓칠 때가 있어 노력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3이 되었고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코피를 몇 번이나 흘렸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말이죠.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대에 수시 원서를 쓰고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밑에 학년 후배가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해 과외를 해주며 수능 시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가면 자립을 해야 하니 돈을 좀 모아놔야 했거든요. 결과는 제 희망대로 서울대 경영학 원서를 쓰는 것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전국 등수 1등은 못했지만 100분위 상위 1%는 유지했기 때문이었죠. 원서 접수를 하고 오니 서울이라는 곳이 얼마나 크던지 약간은 겁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하며 면접날을 기다렸습니다. 면접날 가서 근처에 지낼 만한 곳을 대충이라도 살피고 와야겠다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서는 부산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졸업과 동시에 저는 퇴소자가 되어 더 이상 보육원에서 지낼 수 없어지기 때문이었죠. 정착금 500만 원과 후배 과외비, 그동안 받은 장학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보육원을 나가면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함께 준비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노력을 인정받고 제 꿈에 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면접을 위해 전날 미리 출발해 근처에서 자고 면접을 보기로 결정을 하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원장 선생님께서는 말없이 손을 잡고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 울컥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 다녀와라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벼운 발걸음과 아쉬움이 뒤섞인 채로 서울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저를 끝까지 떠나지 않더군요. 숙소로 정한 여관 앞에서 지갑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지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묵은 여관비와 밥값, 내일 서울대까지 갈 차비가 모두 그 안에 있다 보니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지하철역까지 몇 번을 오가며 혹시나 떨어졌나 살폈지만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지하철역에 화장실도 다시 가보고 살피는데 제 지갑이 변기 뒤쪽에 올려져 있더군요. 얼른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돈을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생각을 되짚어보니 화장실을 나서며 이상하게 밀착되어 부딪힌 남자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남자가 소매치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당장 오갈 데 없이 갇혀버리고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면접을 봐야 하는데 차비마저 없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진짜 바보처럼 찔끔거리며 길을 헤맸습니다. 길도 몰라 서울대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스러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서울대 쪽으로 걷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면접은 볼 테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고 주변엔 길을 물을 사람도 없이 고요하더군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보이는 아무 벤치에는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보니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놀이터 정자에서라도 좀 누울 수 있을 것 같아 단지 안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놀이터엔 정자가 있더군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며 가방을 내리고 일단 앉았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코트와 교복깃 사이로 스며들어 추웠지만 그래도 누울만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에만 도착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막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게 했던 공부들이 수포로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바보처럼 불이 들어온 다른 집들의 불빛을 보자니 더 서러워져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얼굴에 불빛을 비추며 거기 누구요? 하는 겁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그쪽을 바라보니 경비원 아저씨 한 분께서 서 계시더군요. 그래서 얼른 가방을 끌어안고 죄송합니다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제 쪽으로 걸어오시며 학생 왜 여기 있어? 추운데 엄마한테 혼났어? 이러시더군요. 그 소리에 더 울컥해진 것인지 아저씨께서 계신데도 눈물이 더 흐르더군요. 그런 저를 말없이 보시더니 밥은 먹었어? 일단 나랑 가서 몸 좀 녹이자 라며 절 경비초소로 데리고 가시더군요. 그러더니 말없이 라면을 끓여주시고는 먹으라고 웃으시더군요. 하루 종일 추운 데 있다가 온기가 느껴지는 곳에서 배까지 채우고 나니 슬슬 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처한 현실이 떠올라 번뜩 정신을 차려보니 아저씨께서 절 보고 계시더군요. 그러시더니 학생,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얼른 집에 가야 부모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지 하시더군요. 그래서 씁쓸하게 웃으며 저는 고아예요 라며 대답하고는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헤매게 된 일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보여준 이유 없는 호의에 마음을 연 것도 같습니다. 그런 저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시는 아저씨께서는 대단하네.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데 대견스럽네. 하시더니 제게 돈 10만 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저씨. 처음 뵙는 분께 제가 이런 돈 어떻게 받아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보니까 학생 서울대 가겠는데? 그러니까 입학할 때 갚아. 나는 맨날 여기에 있는데 뭐.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학생이랑 동갑이거든. 이라고 하시며 저에게 그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셔츠를 하나 내미시며 내일 이걸로라도 갈아입고 가. 내가 혹시나 해서 가져다 둔 건데 입을 일이 없어. 학생이 입으면 되겠네.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헤매느라 꼬질꼬질한 저의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그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제가 꼭 이 은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그날 밤은 아저씨와 경비 초소에서 보내고 다음날 서울대에 무사히 도착해 면접을 마쳤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 학교 앞 고시원 시세나 하숙 시세를 알아보니 아주 작은 고시원 방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아저씨 성함인 김규봉을 다시 떠올리며 반드시 다시 찾아뵙고 이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날이 되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합격이라는 말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보육원 동생들과 원장님, 선생님들도 다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에게는 몇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는 김규봉 아저씨도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학교 입학 준비를 하며 짐을 싸는데 이곳에서 지낸 15년이 넘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작은 짐을 보니 또 서글퍼지더군요. 그간에 공부했던 책들을 버리고 나니 옷가지와 사진 몇 장, 쓰던 일기장뿐이라 박스 2개에 나누어 담은 것이 제 짐의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김규봉 아저씨께서 주신 셔츠도 들어있었죠. 보육원을 나서는 날 원장님께서 봉사자분께 부탁을 해놓으셔서 제가 이제부터 묵게 될 고시원 앞으로 데려다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시는 원장님을 뒤로하고 보육원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저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되더군요. 원장님께 드렸던 말처럼 꼭 성공해서 찾아오겠다고 다시 다짐하기도 했죠. 그렇게 시작된 저의 대학생활 또한 치열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어도 반액 장학금을 받은 탓에 등록금 걱정이 조금 줄었지만 앞으로 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부유한 동네로 가 과외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라는 간판이 있어서인지 과외를 하겠다는 연락이 곧잘 오더군요. 그렇게 수업을 듣고 과외를 하고 또 제 공부를 하느라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다니는 MT나 미팅, 소소하게 친구들과 친목도모 같은 건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서도 김규봉 아저씨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 번째 여름방학이 돼서야 저는 김규봉 아저씨의 셔츠와 제가 산 운동화를 가지고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경비초소에 들려 여쭤보니 아직 출근 전이시라며 곧 교대 시간이니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다행이다 생각하며 처음 그 정자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어 다시 경비초소로 가니 아저씨께서 계시더군요.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미소에 저 또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은혜 갚으러 이제야 오네요. 라며 셔츠와 운동화, 돈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건 빌렸던 아저씨 셔츠고요. 이건 아저씨께 갚아야 할 돈이고요. 이건 제 나름의 이자예요. 라는 말과 함께 건넸습니다. 아저씨는 운동화에서 눈을 못 떼시며 아이고 이런 걸 뭐하러 사와. 내 발 사이즈는 어떻게 알고?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비싼 건 못 샀어요. 저도 아직 학생이라. 사이즈는 그때 아저씨가 신으라고 주셨던 슬리퍼 사이즈로 샀어요. 저랑 발 사이즈가 같으시던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눈썰미가 좋네 하시며 신발을 신고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맞는다며 잘 신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제 휴대전화 번호를 드리고 아저씨 번호도 알아내고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서는 저에게 아저씨는 너무 대견해서 주시는 거라며 돈 10만 원을 다시 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더군요. 계속 거절하던 저는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께서 이 돈 가져가고 또 나 보러 와. 그러면 돼. 우리 그렇게 지내자. 하시는 겁니다. 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친척이라도 생긴 것 같은 기분이라 선뜻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저에게 아버지께서 계셨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봉 아저씨는 그렇게 저에게 은인이자 마음을 조금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는 가끔씩 밤에 야식도 먹고 문자로 안부도 보내며 지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쉼없는 제 삶을 응원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해 주시는 그 마음이 그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3학년이 되었을 때 그간 과외를 하던 학생이 고3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중3이라 함께 봐주느라 주 3, 4회 정도 가는 집이었는데 하루는 그 집 어머니께서 입주과외 선생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유, 내가 과외비는 그간에 드리던 거 3배까지 드릴게요. 애들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너무 잘 된다 그래서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학생에게 전해 듣기론 아버님께서 자수성가하신 사업가이신데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학벌도 많이 따지신다고 너무 힘들다고 했던 게 떠오르며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지만 왠지 객식구로 껴서 사는 것이 어색할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러자 선생님, 프라이버시는 걱정 마세요. 우리 지하층이 별채처럼 따로 입구가 나 있거든요. 선생님 지내시는데 불편 없이 내가 해놓을게요. 수업 시간만 아니면 우리가 간섭도 안 할게요. 라며 절 설득하시더군요. 그래서 하기로 하고 다른 과외들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차츰 취업 준비까지 함께 하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아라 군대도 면제라서 빨리 취직해 자리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동생들도 도와주고 혹시나 어디엔가 살아있을지 모르는 부모를 찾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고군분투 중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길래 한 번을 찾지도 않나 궁금했습니다. 김규봉 아저씨께도 이 소식을 전하며 전보다 시간이 더 날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다르네. 잘됐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시더군요. 조만간 밥이나 함께 먹자고 말씀드리고 저는 고시원을 정리해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꾸며주신다던 방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널찍하고 푹신한 침대 감촉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내던 고시원 방에 비하면 5배는 넓은 방에 없는 것이 없게 해주셨더군요. 가진 사람들은 참 이런 윤택하고 안락한 삶이 쉽게 되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학생이 첫 모의고사에서 전에 비해 높은 성적을 받게 되어 어머님의 초대로 그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거의 처음 뵙는 거라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선생님, 과가 경영학과라고요? 네, 후배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영광이네요 하고 웃었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군요. 학과 공부에 관한 것부터 면접에서나 할 질문들을 하시더니 우리 애 대학 보내고 나면 선생님 나랑 따로 좀 봅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 대화는 그냥 잊은 채로 학교 수업, 과외, 가끔 외출해 김규봉 아저씨를 만나기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학생이 수능을 치르고 저는 학교 근처 하숙집이나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고
어머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저와 수업하기 전에 성적으로는 서울 하위권도 겨우 들어갈 성적이었던지라 더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학생이 부럽더군요. 그리고 대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짐을 언제까지 빼겠다고 말씀드리려는데 학생 아버님께서 절 서재로 부르시더군요. 드라마에서는 나올 것 같은 서재에 놀라고 당황했지만 아버님 말씀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후원을 좀 할게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쓰시는 것처럼 별채를 쓰세요. 그리고 졸업하시면 우리 회사로 와서 일을 좀 배웁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나요? 저는 그간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나이에 비해 내가 나이가 좀 많아요. 일하느라 장가를 너무 늦게 갔거든. 아이들이 내 회사를 물려받아 줄 때까지 내가 현역에서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믿고 맡기고 아이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딱일 것 같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성실하고 학점도 좋더구만. 꼭 나 젊을 때 같아요. 그리고 있어주면서 우리 둘째도 좀 봐주고 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학생의 아버님은 회사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으로 급성장하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저에게 이런 확실한 기회가 오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곤 김규봉 아저씨께 찾아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며 고민이 된다라고 했더니 뭐가 고민이야. 더없이 좋은 기회구먼. 나처럼 무식한 사람이 들어도 좋은 기회네. 그 사장님이 하자는 대로 해. 손해볼 것도 없잖아. 라며 또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우 고생 끝난 건가 보다. 이제는 나 같은 사람 찾아오지 마. 사람들이 현우까지 깎아내려서 봐. 나는 이제 현우 잘 되는 거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눈물이 핑 돌며 서운했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서운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라며 울먹거렸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나처럼 이런 일 하는 사람이랑 이제 현우 학생은 안 어울려. 아니, 전부터 안 어울렸어. 나야 현우 학생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좋았지. 그런데 현우 학생은 더 잘나고 더 대단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건데 나 같은 사람이랑은 이제 그만 만나. 이만하면 은혜 다 갚고도 남았어. 라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괜히 반항심도 들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으며 그래요, 알았어요. 저 그렇게 파렴치한 만드세요. 저 이제 다시는 안 와요. 안 올 거예요. 라며 일어나 와버렸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냥 웃으며 농담처럼 넘겨야 했던 건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아저씨께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일을 그만두신 후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없는 번호라고만 나오더군요. 3년을 꼬박 만나면서도 아저씨 집도 몰라 어떻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주소지를 알려주긴 힘드시다며 안 알려주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 오시라고 해서 졸업식을 함께 했습니다. 아저씨 생각도 나더군요. 학생 어머님과 학생들도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원장님께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리니 너무 감사하다며 학생 어머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회사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직속 비서실로 입사해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느라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업무의 많은 부분을 맡기셨고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꼭 제가 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새 회사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더군요. 저에게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어느새 회사로 들어와 아직은 평사원으로 일을 익히고 있고 저는 본부장이라는 직함 아래 회장님을 대신하여 대부분 업무와 비즈니스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주일에 4일 오전에만 업무를 보시고 나머지는 휴식과 골프에 시간을 보내곤 하시죠. 물론 큰 업무들은 아직 회장님의 역할이 크신지라 회사 내 입지도 대단하시고요. 저에게는 항상 아이들이 다 물려받으면 본부장도 사장단에 앉혀줄 테니까 나 좀 잘 봐줘.
라며 농담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웃고 말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우리 부모는 뭘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성공을 하고 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멍울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늘 그렇게 왔다가 가는, 그리고 또 다시 내게 찾아오는 30년을 저와 함께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지내다 보니 끼니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이야 살림살이 좀 나아졌지만 느긋하게 앉아서 밥 한 끼 먹는 게 사치처럼 지내왔던지라 이동하면서 먹는 삼각김밥이 제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이 고급지지 않은 탓인지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려운 시절 생각도 나고 맛도 여러 개라 질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삼각김밥 2개에 바나나 우유 하나를 먹어야겠다 싶어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아이의 얼굴이 계산기 포스 화면에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저의 아기 때 사진 속에 제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사려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자세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이 아기 저랑 닮았죠? 닮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한데요. 그래요. 저는 이 사진 속의 아기가 저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보셔요. 아, 예. 그게 더 빠르겠네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저를 찾는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에 심장이 빠르게 뛰더군요. 어쩌면 이제는 제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결이 되고 담당자에게 제 어린 시절 사진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니 저를 찾으시는 분은 아버님인데 정말 오랜 시간 절 찾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분과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만들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한 뒤 먼저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 찾으시는 분과 99% 일치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호텔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 엄청 신경 쓰고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가니 어딘가 익숙한 분께서 앉아 계신 겁니다. 바로 김규봉 아저씨였습니다. 서로 어리둥절해 바라만 보고 있는데 함께 나오신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분이 아버님이세요 하더군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아저씨께서는 절 끌어안으시며 아이고만 연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내 얼싸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내 진정이 되고 아저씨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한순간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다, 현우야. 널 찾는 것은 포기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네 행복을 빌었었어. 저는 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볼 염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제 아버지가 계셨다니요. 얼마나 나를 찾았는지 그간에 만드신 전단지를 보여주시며 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린 거라고 하셨습니다. 절 낳은 어머니는 얼마 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일을 다녀야 하니 주인집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리고 일을 나가셨는데 대문이 열린 틈을 타 제가 나가 그 길로 못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시던 일도 모두 그만두시고 거의 10년 넘게 절 찾으셨지만 전단지를 돌리다 교통사고가 나셨고 그 뒤로는 봤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죽었나 하셨다고 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가슴에 모든 걸 묻으시고는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동권리보장원에 등록해 전국적으로 광고가 나가면 혹시나 연락이 올까 싶어 해뒀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척에 두고도 못 알아볼지언정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생 그만하시고 저랑 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냐. 나 지금은 작은 슈퍼하면서 산다. 먹고 살만해. 라며 또 사람 좋은 그 웃음을 지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아버지는 더 가까워질 겁니다. 더 가까워져야지요. 30년을 떨어져서 지내왔는데 무엇이 우리의 인연을 서로에게 자석처럼 끌어당겼는지 저는 그저 하늘을 보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행복해질 겁니다. 어렵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만큼 더 열심히 아버지와 아들 역할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그간의 고생들을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